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영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고보혜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소개되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에 대한 도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하는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영어학과에서 제공하는 SDO 영어 번역 자격증과 연계해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까지 확장하시면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 자체를 재미있게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관광 명소, 역사 및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콘텐츠 중심의 영어 학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효과적이며 효용성이 넘친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에 대한 특강을 들어보시면서 좀 더 그 꿈에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전공의 이민자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전공에 오시면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학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관광 통역 안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 통역 안내사 이제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겠죠. 그런 중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취업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그러한 그 자격증을 어떻게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전공에 오셔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일본 전공 주임 교수 신재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한국을 찾는 분들이 아마 급격히 증가하겠지요? 그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미리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저희 SDU 국제학부에서는 관광 통역 안내사 준비를 위한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SDU 국제학부 일본 전공에 오시면 관광 통역 안내사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SDU 일본 전공과 함께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자격시험 관광통역 안내사 어떻게 준비할까 강의를 맡게 된 호기원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호기원이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루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떤 직업이 저한테 앞으로 더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동한 지는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통역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나 해서 저 나름대로 문화 통역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광 통역 안내사 저희 후배 관광 통역 안내사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원에서 현재 출강을 나가고 있고 영어 면접반의 대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2018년에 가이드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조금 더 멋진 그런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외국인들에게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이드 협동조합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 룹을 설립해서 현재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 차 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은 투어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투어를 많이 했던 당시만 해도 연평균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제가 주로 담당을 했었고 영어 가이드의 특징상 한 언어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많은 손님들하고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났던 120여 개국의 연평균 1000명 정도의 인원들을 제가 쭉 만나왔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고 하면 어떤 가이드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까요? 가이드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여행자에게 어떤 한국의 정보,
한국의 문화 특징,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냐, 뭐 다양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저희가 만약에 가이드가 된다면 그런 어떤 저희가 일을 하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역사 문화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관광통역 안내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국어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는 아주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실제 언어별로 관광통역 안내사의 숫자를 보면 맨 아랫줄에 나와 있다시피 영어 같은 경우가 9,500명, 일본어가 11,000명, 그리고 중국어가 13,000명 해가지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우리나라 한국의 관광시장을 지금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어 같은 경우가 별로 이렇게 뽑지 않았다가 중국과의 그런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사드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방한했었고, 그래서 중국어 가이드 분들이 그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어 가이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요. 일본어 가이드가 보시다시피 1999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한일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국이 일본어 가이드를 많이 뽑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1,000명 이상의 가이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많이는 없었는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계신 분들하고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가이드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언어를 보시면 뭐 불어도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기타 등등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언어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일단 가장 많다. 그리고 다 합하면 35,000명 정도의 가이드가 현재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투어의 종류를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관광지를 다니는 투어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경복궁을 간다든지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을 간다든지 한옥마을을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니는 그런 관광 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VIP 의전도 관광통역 안내사가 나가고요. 드라이빙 투어라고 해서 뭐 운전과 관광 안내를 동시에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미주나 유럽 관광객 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많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팸투어라 그래서 특정 장소나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투어들도 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오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시설을 보러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이렇게 필드 트립을 한국으로 되게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볼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고, 거기다가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많은 MBA 필드 트립으로 선호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마이스라 그래서 이런 회의 산업이죠. 이런 다양한 국제 학회나 학술대회에서 저희 그 학술대 이후에 관광을 할 때 관광통역 안내사들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반 관광도 굉장히 많지만 한국을 방한하는 이유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관광통역 안내사가 실제로 만나야 하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방한객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한국에 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기구 사무총장님이나 헐리우드 배우들하고도 투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나 기업체 초청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뭐 남미나 아프리카 분들하고도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갈 수 있지만 저렇게 판문점이라든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러시아 기자분이 오셔서 탈북자 르포 기사를 찍는데 저가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많았고요.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에서 한류 전문 기자들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만 만나러 다니는 이런 일정들도 있었고, 오른쪽이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 한창 유행했을 때 강남 스타일을 기자회견 하는 장에 가서 또 이렇게 기자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자매결연 맺은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재밌게 많이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고,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자원봉사자로 선발이 돼서, 교황님을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또 얻기도 했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저도 악수를 했었는데, 기자분이 저는 안 찍고, 다른 분을 찍어주셨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아프리카 대추기경님이시거든요. 어쨌든, 이 카톨릭에서 가장, 직급이 그게 높으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통역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가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 우리가 하면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유럽에 나갔을 때 그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물론 이게 아는 거는 당연히 좋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좋지만, 실제로 가이드의 역할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다기보다도 그 장소나 시간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게 해주는 역할을 실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어떠한 좀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냐, 그게 꼭 역사나 문화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그게 친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포인트로 그런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자극적인 사람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여기 다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언어에만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에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복궁을 설명할 때 마치 기계처럼 경복궁이라는 걸 달달달달 외워서 경복궁을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렇게 되냐면, 영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유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유럽에 있는 아마 무슨 캐슬이라고 되는 그런 성들하고 만약에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하고는 자금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경복궁을 설명하시게 되고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후에라고 하는 곳에 경복궁이랑 똑같은 궁궐이 이미 있습니다. 터만 지금 남아있고 복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손님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궁궐을 얘기할 때 실제로 저희가 1394년, 95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미국 분들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런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이게 어떤 국적의 어떠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과 우리가 이 장소에 있냐에 따라서 나의 해설이 되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도 통역이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문화통역사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가 1호고요. 그리고 제 밑으로 누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 유일하게 문화통역사로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냥 저 혼자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검색하셔도 전혀 안 나옵니다. 저 혼자 그냥 부추를 장구치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화에도 통역이 필요하구나, 이게 제가 11년 동안 현장에서의 느낀 저의 어떤 인사이트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가 기본적으로 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정보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정보력이라는 결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가이드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게끔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명을 통솔하고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십 혹은 통솔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능력들은 일하시면서 충분히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은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기와 면접 시험, 저기 가운데 보이시는 필기와 면접 시험, 1차 필기, 2차 면접 시험으로 두 가지 시험으로 준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 시험에 대한 점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어로 우리가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외국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 시험 점수가 기준점 이상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그 시험 점수가 있으셔야지만 필기 시험을 치르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시험 먼저 보셔야 되고요. 필기 시험 등록하시고 필기 면접 보신 다음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이 발급이 된다고 보시게 됩니다.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국적, 연령, 경력, 학력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아무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경력,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같은 경우는 제일 어린 분이 따신 경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분이 따셨고,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67세 선생님께서 자격증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따가 한 번 더 연령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이죠. 2022년 시험의 경우에는 접수가 7월 4일에서 8일이니까 시험 점수가 7월 8일 이전까지는 점수가 나오는 어학시험, 공인시험 점수가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이 8월 20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면접이 11월 5일에서 6일 해서 이틀 동안 보는데, 이틀 중에 하루 배정이 돼서 가셔가지고 10분 정도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필기와 외국어 면접이 시험이 있다. 접수는 7월에 한다. 그리고 외국어 점수는 7월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말까지는 나오는 시험을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 발표는 12월 7일이 되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때 이제 많은 여행사에서 관광통역 안내사를 신규로 많이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여행업이 많이 어렵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준으로 써놓겠습니다. 타 언어는 플렉스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각 시험별로 이렇게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점수, 유효한 이 기준 점수를 기간 안에 받으신 점수를 가지고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일본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일본어 같은 경우는 JPT 많이 하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의 경우에 JLPT는 시험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JLPT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JPT나 플렉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HSK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말씀드리겠습니다. HSK 같은 경우 5월달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PBT 같은 경우요. 그리고 IBT 같은 경우는 6월 12일 날 봐서 6월 27일 날 점수가 나오는 시험을 보셔야 요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다라고 일정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JPT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일은 6월 19일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고요. 그리고 성적 발표가 6월 27일 날 있습니다. 이후로 보시는 시험들은 저희 접수 기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보셔도 유효하지 않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만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회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 보셔서 마지막 시험 6월 26일 날 보셔서 바로 그 응시 마감 접수 하루 전인 7월 7일 날 점수가 나오니까요. 이때까지 기준 점수 맞추셔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이렇게 해서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필기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관광국사, 그리고 관광자원해설, 그리고 관광법규, 관광개론이고요. 문항수는 모두 2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2과목 합해서 50분씩 총 100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사가 배점이 40%가 되고요. 나머지 배점이 20%씩입니다. 해서 총 배점이 100점 만점에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 합격 기준을 보시면요. 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이니까 4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고요. 40점 이상을 배점 비율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과목을 보셔서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시고 40점 밑으로 꽈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필기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국사, 그리고 관광개론, 법규, 관광자원 해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항목을 좀 한 번씩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한국사 시험 3급 정도로 좀 하니까 아주 그렇게 국사 치고도 그렇게 많이 어렵다는, 꼭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한 3급 정도의 한국사 3급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법규 같은 경우는요. 관광기본법, 진흥법, 그리고 진흥개발기금법,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4가지 관광 법령이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관광자원해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관광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여행지나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론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쭉 나오지만 관광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그리고 용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4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5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그리고 22문제에서 23문제가 선사에서 근대 이전까지 근대까지 나오고요. 2-3문제가 근현대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현대가 또 워낙 복잡하니까 근현대 이전까지 범위에 집중을 해서 25문제 준비하시면 되고, 다른 과목보다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국사 시험에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거가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는요, 관광 관련 법령인데 유형이 매년 비슷합니다. 이게 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항상 개정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개정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별 준비 하시는 분들은 문체부 홈페이지 내에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셔서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매년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법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론 같은 경우는 관광 용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이 매년 비슷합니다. 법규나 개론은 크게 달라질 만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법규나 개론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문제 풀면서 개념을 좀 외우는, 거의 이제 암기 위주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령을 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 데다가 관광 용어들이, 그래도 관광 용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만의 난이도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자원 같은 경우는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관광 자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 유네스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관광지라든지 문화재, 음식, 건축물 같은 그런 것이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서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사와 함께 자원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라는 곳에서 법규와 개론을 이렇게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법규 개론의 강의를 하고 거기서 시험을 일단 통과하시면 요 4과목 중에 법규와 개론은 좀 면제해드리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문의하셔서 조 과정, 법규와 개론 과정을 별도로 수강하셔서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 본 시험에서는 2과목만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균 60점을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 맞으려고 노력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사 배점이 높아서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 2021년에 작년에 국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사가 난이도가 좀 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기 평균 합격률이 55%입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죠. 12명 보시면 이제 1명 떨어지는 건데, 특히 중국어의 경우는 50% 이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포나 이제 또 한족 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가 좀 어려워서, 필기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고, 한국인이 보시는 시험으로서는 난이도가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사 중심으로 국사 자원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법규 개론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관련된 교재들은 일반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문제풀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원 개론이 약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그리고 1차 필기 시험 뒤에 1차 필기를 보시고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8월에 필기 준비해가지고 8월에 시험 보고 11월 달에 저희가 11월 초에 면접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필기에서 면접까지 딱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면접은 2달 동안 공부해가지고는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필기 보시자마자, 아무리 늦어도 필기 보시자마자 면접 준비를 바로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채점을 미리 하셔서 내가 합격했는지 탈락했는지 그거를 보신 다음에 면접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식이고요. 외국어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1, 2, 3, 4 저렇게 되고요. 1인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보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총 3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5문제 정도 내외로 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딱 3문제만 정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시간은 10분, 한 컨텐츠당 1분 30초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컨텐츠가 나오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 범위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 시험 범위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론, 그리고 시사, 관광시사죠. 그리고 실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개인 신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드가 왜 되려고 하냐, 가이드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가이드로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이게 다 외국어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전반에 대해서는 뭐 한국의 매력이 무엇이냐, 할랄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아니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궁궐이나 DMZ 같은 경우,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재에 관련된, 유네스코 문화재가 5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외국어로 외우셔서 이야기하신다거나, 한국 문화에 관련된 거는 이제 한옥, 한복, 한시, 한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나 관광지를 꼭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 국립공원, 사물놀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얘기해봐라, 뭐 인사동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런 거 나옵니다. 관광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이드로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언어권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영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질문하시거나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게 되고, 나는 일단 영어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각 외국어 시험에서 한국어 질문이 꼭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국어로도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보려는 외국어로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면접에, 응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분 30초 정도의 내용이 약 11포인트로 A4 반 페이지 정도가 딱 쓰시면은 한 1분 30초 정도 평균 속도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빠르지 않게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제가 영어 가이드 출신이니까 저는 이제 영어로만 좀 적어 왔는데, 한국의 불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데요.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불교 유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는 이렇게 됐고, 그때 대표적인 유물 유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어떻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의 불교 인원은 이렇고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우리나라 위치는 이렇습니다. 뭐 요 정도 얘기들이 본인이 직접 스크립트 작성하셔서 요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MZ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DMZ 혹은 이제 비무장지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남과 북이 언제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이 경계선이다. 여기는 몇 킬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어떤 거에 매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DMZ. 그리고 이제 인사동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인사동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이티브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붙는 시험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있어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영어나 뭐 중국어를 잘한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아닙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하고요. 공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자리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런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2021년에 합격률은 66.79%, 즉 6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0분 시험 보시면 67명이 합격했는데, 영어 같은 경우가 맨 아래에 71.59% 정도 되고요. 실제로 많이 지금 뽑혔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응시자도 적고, 그리고 언어가 좀 생소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태국어도 좀 낮죠. 이탈리아 반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나 여기 일본어 보시면 중국어가 57%, 일본어가 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공부 그래도 이제 스케줄 맞춰가지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인사동을 이야기하거나 비무장지대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물론 있죠. 거기를 가야 할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선생님들도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아파트 한 채 얼마야? 의료 시스템에서 세금 얼마네?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삼성은 어떤 회사야? 초등학교 몇 년 다녀? 평균 연봉 어떻게 돼? 커피집이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시스템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외국어는 정말 이 삶에 가까운 정말 실용적인 실용적인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험의, 재미이자 또 조금 장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재미가 되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 내가 삶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어떤 분들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은 인생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외국어로 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통해서 외국어가 엄청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때가
어떤 대통령 취임사를 국회에서 할 때였는데 저희가 외국인들하고 여의도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이 너무 많이 이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하니까 막 이렇게 경찰이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인이 그걸 딱 보더니 저거 지금 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경찰이 많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취임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영어로 취임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영어로 취임식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영어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야기했던 경험도 있고,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태극기 집회나 이런 집회가 있잖아요. 시내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저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런데 너무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는 태극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일본 국기도 있고 막 이런데 저기서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삶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되게 많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결혼을 해본 분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결혼을 해보지 않은 분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문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장례를 해본 분이 얘기하는 것과 장례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얘기하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실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에 대한 걸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행은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있고 관광통역 안내사를 따게 되면 우리는 인바운드 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아웃바운드인데 이건 이제 인솔자라고 하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패키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인솔분이 이제 공항에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전 일정을 함께 하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운드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 어떻게 일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통계가 잡힌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통계가 많이 잡히진 않지만 이번에 합격하신 연령대를 통해서 좀 제가 비교해 봐 드릴게요. 아무래도 20대 이하가 최근에 많아져 20, 30대가 되게 많아졌고요. 40대, 50대, 60대 이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0대에서 50대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가이드분들도 40대, 5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20, 30대가 좀 적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취업이 또 취업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연령대가 이렇게 되고요. 성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고 저의 지인들로만 봐도 여성이 7, 남성이 3 정도 되는 비율로 제 핸드폰 연락처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여성분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성수기는 봄, 가을이고요. 봄, 가을에 왜 그러냐면 봄에 꽃 보러 들어오고요. 가을에 단풍 보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 보러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상대적으로는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덥고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실 때 학력, 경력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50대가 됩니다. 이거 언어권별로 좀 다르고요. 여행사도 어떤 여행사, 그러니까 우리 여행사에서 어떤 손님, 어떤 연령대의 손님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이드를 좀 연령대를 많이 좀 고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 연령 취업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여행사에 취업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여행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수입은 가장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벌었던 수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제일 못 벌었을 때가 한 18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880만 원이라고 써져 있지만 1000만 원 넘게 버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그 달에 며칠을 일하냐, 어떤 손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팁을 얼마를 받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수입을 봤을 때 200만 원 이상은 어디 여행사에 취직하시게 되면은 200만 원 이상 버실 수 있고요. 많이 버시는 경우들은 뭐 그 단위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900, 1000 뭐 많이 하시게 되면 더 많이 버실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3.3% 사업소득을 띠게 되고요.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사실 저희가 적용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셔야 되고, 의료보험 당연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조금 더 워낙 좀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사실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저의 경우에 빗대었을 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좀 보람을 느끼고 가슴이 되게 뛰는 이런 일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비전이 있는 이라고 적어놨는데, 관광산업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선진화되지 않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계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여행을 가면, 저는 이제 여행을 가면 더 이상 그 여행지를 온전하게 여행지로 느끼기보다는 여기에 외국인 손님들하고 몇 명이 와서 앉을 수 있네? 아, 여기는 테이블만 있으니까 외국인하고 오면 안 되겠네. 아, 여기는 땅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외국인하고 와서 밥 먹으면 불편하겠네? 막 이렇게 자꾸 일적으로 이 여행지를 접근하게 되는 좀 피로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가장인 경우에는 불안정한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정적인 인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입의 다변화를 높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함께 던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거를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장점이라고 보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인데, 우스갯소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쉬고 싶거든요. 일 안 하고 싶어요. 남들 쉴 때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시댁에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추석, 설 이럴 때 일하는 거를 되게 또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되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런 거를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단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하나 있고요. 내가 외국인을, 특히 영어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의 경험이 또 저에게는 엄청 큰 자극이 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일단 코로나가 왔는데 관광시장이 지금 완전 뒤바뀌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건비, 저희 가이드 인건비가 여행 비용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해서 가이드를 대체하려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이 밑에 나오지만 자동화하려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시도가 많이 되고 있어. AI나 VR, AR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500~600명씩 나오는 신입 가이드와 나는 어떠한 차별성을 둘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제가 그냥 잠깐 앞으로 관광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변하는 관광시장에서 관광통역 안내사가 어떤 식의 포지셔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자유여행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그렇지만 곧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조만간 풀리는 시점이 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신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혹시 자녀분들이랑 가시면 아마 자녀분들은 더 이상 여행사를 통해서 가진 않을 겁니다. 혹시 개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게 싸고 그럴 수는 있지만, 개별 여행으로 가실 때는 이제는 알아서 티켓팅을 하고 알아서 찾아다니고 알아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해외여행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시대가 왔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을 접근하는 자체가 옛날에는 롤리플래닛이나 이렇게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제는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경복궁 꼭 봐야 되고요. 인사동 꼭 봐야 되고요. 이런 북촌환원 봐야 되고 이렇게 딱 꼭 봐야 되는 탑 10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사이사이에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곳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을 접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죠. BTS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탑 10 투어를 하고 싶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BTS와 관련된 곳들이 그들에게는 성지이자 가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다니지 장소 위주의 그런 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 수 한번 볼까요? 201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1000만 명 관광객이 찍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정말 급격하게 한류라는 그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2015년에 메르스, 2017년에 사드로 인해서 한번 주춤하긴 했지만 한국 관광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에 CEO셨던 분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넘을 거다. 이거 아주 특이한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업계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2천만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풀리면 무조건 3천만 간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지금 급부상을 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통역 안내사가 단순하게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기보다 그게 이제 전통적 방식의 관광에서는 이 가이드라는 개념이 한국의 역사나 문화 혹은 관광지를 설명했다면 앞으로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의 관광통역 안내사는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설을 하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장소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이 한 여행자의 여행 코스나 상품을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플래닝 해줄 거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라는 이야기 있잖아. 내가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예를 들면 경복궁을 돌 때 옛날의 방식은 뭐였냐면 자 여기 건물은요 몇 년도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근정전이고요. 여기는 몇 년도에 지어졌고요. 몇 년도에 불이 탔는데요. 자 여기는 몇 년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정전인데요. 여기는 몇 년도에 있었고 여기는 뭐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이라는 장소를 저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경복궁 안에서 음식이라는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건축을 좋아해요. 그럼 경복궁 안에서 나는 건축물들만 가지고 투어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물이라는 걸 난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경복궁 안에서 있었던 인물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문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부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커피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가지고 한국이 커피 소비량이 엄청 많은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한국의 문화도 이야기할 수 있고 커피도 마셔볼 수 있고 길도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 관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관광공사에서도 2020년에 관광 분야에 새롭게 태어난 직업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직업도 있어요라는 그 아래쪽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프라이빗 로컬 투어 전문가, 전통문화 스토리텔러, 아름다운 길 연구가, 그리고 공정 여행가, 무슬림 관광 코디네이터, 반려동물 여행 플래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 여행 안에서 특히 관광 통역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세그먼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화됐다라는 변화의 모습을 이미 관공서에서도 이런 걸 감지하고 이런 직업들을 내놓을 정도로 관광 분야가 지금 많이 쪼개지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쪽에 전문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내가 관광통역 안내사로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 바탕이 돼서 내가 관광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강의로 풀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도 있고 기획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격 조건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소통도 잘 하셔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을 일단 걸으실 수 있는 체력이 내가 되는가. 나는 근데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사실 가이드 하시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손님에 대한 진정성이 좀 있는가. 왜 그 많은 국가 중에 왜 하필 한국에 왔을까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나 중국 갈까 일본 갈까 한국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을 제일 오래 있기로 결정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너 진짜 내가 너무 고맙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이드 해줄게. 뭐 한국 문화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업에 대한 좀 진정성, 감사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잘 손님들과 함께 어우러질 거냐. 그러려면 지식보단 지혜가 필요하고 손님들하고 어떻게 공감할 거냐. 이런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래 이건 되게 멋진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당장 가서 책을 사야지 라고 하는 실행력이 한 스푼 들어가야 되겠죠. 뭐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끝나버리니까 선생님들 혹시라도 제 이야기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셨다면 당장 실행하시면 어떠실까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실 수 만약에 없으시다면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은 세종관광통역 가이드 학원이라는 곳이고요. 시청에 있는데 실제 지금 필기반은 시작이 됐고요. 면접반은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학원에 저도 뭐 가서 강의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지만 저희 영어반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을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저 영어반은 일요일 저녁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나 중국어는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 나눠서 이제 하니까 주 3시간씩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혹시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학원을 오시든 오시지 않든 면접과 필기는 같이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2달 동안 면접 준비하기는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은 이번 2022년에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좀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거나 혹은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저희 이메일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전화번호도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별도의 뭐 세션을 또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는 선생님들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또 언젠가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선후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